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선지식을 만나서 제가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느냐 이 얘기를 우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출가해서 수도할 때 뭐 때문에 출가해서 수도하는 거 하면은 깨치기 위해서 수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근데 깨친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주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깨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분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분별이 없어진다라는 뜻은 우리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뒤덮고 있는 번뇌 망상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친다는 뜻은 번뇌 망상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고 불성을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성을 드러나게 하면 부처님이 아는 것과 똑같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깨친 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깨쳤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깨친 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깨친 이를 도인이라고 하고 이 도인을 또 선지식이라고도 합니다. 도인, 선지식, 깨친이 다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전생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또 선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선지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선지식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선지식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행운으로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출가해서 수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도 상당히 불교를 열심히 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체 부족한 점이 많았고 결점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불교라는 방법으로 저를 바꿔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세상에서는 효자여 모범생 소리도 적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못지않게 철저히 기율을 지키려고도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좀채로 저라는 업장 덩어리는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행복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도 좀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올까, 행복이 올까 이렇게 갈구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마 선지식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안 불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범 불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마대사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게 됐습니다. 달마대사가 그 혈맹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불법은 다 가짜 불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불법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마라. 단지 선지식을 만나려고 원을 세워라. 이게 아주 참 너무나도 훌륭하신 달마 스님의 깨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면서 선지식을 만나야만이 자기를 바꿀 수가 있고 바꿔진 이야기를 일부나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강경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점을 고치자라고 말씀드리고 보니까 지금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단점을 들춰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로 걸어 올라갑니다. 한 10대 소년 그 시절로 올라갑니다. 저는 아마 굉장히 감수성이 강했던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도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도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서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사람한테도 빠져들고 서책에도 빠져들고 제가 좋아하는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에도 빠져들고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원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마음에 안 든다는 서책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러한 또
소위 진리, 이념 이런 것은 강력히 배척을 했습니다. 즉 좋아하는 것은 한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한없이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간 저의 특성, 이것은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우선 제가 소년 시절에는 그것이 저한테 상당히 나쁜 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심취해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그 책 내용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한은 그 책 내용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와 한 마음이 됩니다. 저자의 철학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철학이 됩니다. 내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여러 사람한테 핍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자기의 분별 망상이기도 하고요. 선입견이기도 하고 또 고정관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선입견이 강한 사람, 번뇌 망상에 휩싸인 사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요. 제가 꼭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감수성 덕분에 깊이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주장을 아주 설득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제 선입견으로 본 것이 어찌 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도인을 만나서 너는 지금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장가를 가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겠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똑똑하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고 효자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모범생 소리도 들은 적도 있었고 저 학교도 괜찮은데 나왔는데 왜 제가 장가를 못 갑니까? 사회에 나가서 왜 활동을 못 합니까? 저는 그 말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특성 때문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시절 요게 대학까지 연장이 됩니다. 저는 상상력이 좀 뛰어난 편이기도 하고 많이 상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상상이 이제 궁리로 이어지고요. 궁리가 나중에 발전하더니 정신병이 되던데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정신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 정신병 고통 때문에 한때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았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연결되고 마음에 제가 원하지 않는 웬 쓰레기 같은 생각들, 제가 제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러한 잡념들로서 늘 꽉 차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이것을 몰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도저히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공상 속에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물론 몸도 굉장히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수성 강한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람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믿고 싶어 해요. 근데 믿는 대로 실제로 믿어집니까? 믿고 기대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면 노여움이 불같이 많이 나게 됩니다. 저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요, 병약한 사람이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이요. 그리고 눈치는 어떻게 많이 보게 됐는지 눈치 잘 보는 결과 열등감은 많은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한테는 단 하나의 장점도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열등한 그런 아주 젊은 시절을 괴로우면서 지냈던 것을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다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불법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불교를 만나자마자 저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신소천 스님이라고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10살 가까이 되셨던 스님인데 그분의 금강경 해설서는 지금까지도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해설가였습니다. 그분의 해설서를 읽으면서 저는 아주 깊이 공감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 잘 들어가기 잘하는 그 특성은 연애 소설에서 이르기부터 불경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들면 잘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금강경 구절을 쭉 읽으면서 대학생 때 이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큰 충격을 받고 사흘 동안 삼매 들었던 그런 아주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 황홀했던 충격은 사흘을 저를 지배했을 정도로 저는 깊이 빠져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닥치는 대로 불경을 읽었습니다. 60년대 초에는 번역된 불경이 지극히 드물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 봉선사 운어 스님이 마침 능엄경을 펴내셨습니다. 이 능엄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또 깊이 빠져들어갔고 심취했고 황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의 내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부처님 세계는 이렇게 넓고 좋구나. 저는 이제 모든 것은 불교를 걸어서 살아야, 불교의 모든 명을 걸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저는 스님 못지않게 계율을 잘 지켰습니다. 술, 담배, 여자, 저한테는 스님 못지않게 철저히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 사람 불교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효자였습니다. 부모님 뜻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했습니다. 늘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독실한 불자고 이렇게 마음에 맞았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불교, 한간 시간이면 계속 불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196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만 8만 대장경의 두꺼운 책이 지금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5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시면 알지만 5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어떻게 5번 읽었니에요. 근데 읽는 게 취미였습니다. 저는 그 읽으면서 부처님 세계로 한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게 유일한 오락이었습니다. 한때 승려가 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감수성 강한 사람, 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깊이 빠져들어가면 뭐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세계라는 것 정말 있는 모양이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불허, 다 사실이다. 서방정토 10만호 국토로 가면 정말 아미타불의 서원으로 극락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이 마음의 극락세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의 극락세계냐? 마음의 극락세계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도 극락세계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불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를 곧이 곧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 어떤 물질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계율을 꽤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막행막식하는 아주 겉으로는 도인인 척하는 이런 스님들을 경멸했습니다. 그게 무슨 스님이냐? 나만도 못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독실한 불자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답답한 마음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외워도 저는 하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도반에 지금 금강경 독송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영 법사가 저희 학생 때부터 친한 도반이었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백성욱 박사라는 도인이 있다. 그분을 한번 좀 만나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 나는 조금 있다 그분 문중으로 출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종족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도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백성욱 박사는 저 존경하는 도반이 존경하는 스승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실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백 박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매 첫 번 찾아가니까 그 법문을 들으니까요, 법문이 좀 틀려요. 제가 그때 그 실감을 여기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법문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육조단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조대사가 오조 홍인법사로부터 법을 받으신 뒤에 법을 피시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1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세상에 법을 필 때가 돼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이제 그 인종법사라고 하는 그 도량에 갔는데 깃발이 이제 날립니다. 깃발이 날리니까 저게 바람이 날리는 거냐, 깃발이 날리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능대사가 깃발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날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법사가 그 일을 불러서 당신이 참 법문은 황금과 같고 나의 법문은 기와장 같소.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오조 홍인법사로부터 법을 받은 그런 육조 해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상좌에다 앉히면서 법문을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백 박사님의 처음의 말씀을 듣고 인종법사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님이 말씀은 황금과 같고 나 이야기는 기와장 같소. 저는 많은 법문을 들었는데 백 박사님의 처음 말씀은 그대로 황금과 같았었습니다.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매주 다니다가 결국은 저는 출가하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의 골자는 금강경이 있었습니다.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라. 그리고 금강경을 독송하되 뜻을 알려고 하면서 독송해라. 뜻을 알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알아질 것이다. 처음에 이제 신,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해라. 실천하는 방법은 금강경 3분에 나와 있다. 실천의 구체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그것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금강경 실천이다. 실천하면은 분별이 사라지면 어떤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 깨달음을 선지식한테 내놓고 검토를 받아라. 점검을 받아라. 이게 금강경 신의 행정이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지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 그분 문중으로 갔더니 거기는 우리 절처럼 조용하게 참선이나 하는 그런 도량이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한 쇠똥치는 목장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고 아침에 법문 들어가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하루 종일 목장 일을 하면서 참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3D입니다. 그러면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참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생각이 참이 아닌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생각도 참이 아닌 줄 알고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안 된다 이런 것도 바치라는 겁니다. 하루에 2끼를 먹고 중노동을 하니까 오후가 되면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가 나가서 살짝 몰래 빵이라도 사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듭니다. 이 배고픈 거 어떡하지요? 빵 사 먹을까요? 그 생각도 부처님께 바치래요. 배고픈 생각이 바친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질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아주 쭉 학생 때부터 잠패기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래요. 죽어도 3시엔 일어나래요. 근데 중노동 하면서 3시 일어난다는 것은 어려워서 굉장히 잠이 쏟아집니다. 이게 잠이 쏟아져서 힘듭니다. 잠도 바치래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차츰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순탄함과 동시에 정말 되는 듯도 하지만 정말 됐다는 증거는 따져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가 확철되어 온 것도 아니고 도통한 것도 아니고 환희심에 넘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펄펄 샘솟는 것도 아니고 깨쳤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따르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전 출가해서 승려가 될 생각으로 거기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들어갈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집안의 외아들이고 뭐 맏아들이고 집안의 기둥이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졸업과 동시에 군대 제대와 동시에 취직할 적기에 출가를 했으니 저희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슬픈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비록 마음의 평화를 약간 얻었대지만 이 약간의 평화는 어머니의 그 어려움을 어머니의 근심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년 있는다라면은 사회 나가서 완전히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회에 나가야 될 사람이고 사회에 나가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약간 얻어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유능한 그런 삶을 살 어떤 뭐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의심이 쭉 드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여여부동하시니까 도인은 저런 분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외래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기초를 튼튼히 쌓는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그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숭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은 이미 학생 때부터 유학을 꿈꾸고 있었던 학생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박사를 다 받아와서 그때 카이스트 같은 거 초창기에 와서 바로 교수가 되고 신문에 나고 이랬을 때입니다. 제가 수도 4년을 하면서 감히 그 친구들하고 동등한 반열에 서서 사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친구들보다 완전히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의심에 더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출가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백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청정비고요. 한국인 최초의 독일 철학 박사로서 단신으로 금강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그랬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고 이미 깨달음 독립운동을 늘 뜻을 두셨기 때문에 이미 해방 전 10년 전에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정도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시는 이런 도인이시라면은 그분의 말씀은 믿어야 될 것도 같지만은 현실적 처한 그 어려움 때문에 저로 하여금 자꾸 의심하고 그분의 단점을 찾아내도록 저를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청정비구라고 굳게 믿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출가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상자를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연탄을 갈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손수 연탄을 가시고 손수 양말을 빠시고 우리들이 오기 전에 손수 공양을 지시고 70대 노인입니다. 장관을 거치시고 총장을 거치신 분이 손수 그릇 거셨습니다. 상자를 두시지 않는다는 참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근데 가끔 여자가 들락날락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 여자는 누군가. 근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 말고 도반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반이 2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잠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짓거리는 소리예요. 그 여자 누구지? A라는 도반이 이렇게 질문을 묻습니까? 그 사람 동국대학교 있을 때
그 선생님 뭐 비서로 있었는데 그 선생님 부인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결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 박사님은 청정비구라고 나한테 소개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로 믿고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속아서 출가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젊은 여자, 딸보다도 젊은 여자가 부인이래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야, 속았다.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우유를 식혀야 됩니다. 식혀서 이제 우물 속에다 들어놓은 뒤에 이제 그것을 다 식으면은 일회학가에다 끌고 서울 우유협동조합에 실어 놓으면은 이제 그것이 다달이 돈이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런 목장의 생업을 함으로써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백장 스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거죠. 그냥 놀고 먹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깨우쳐졌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유통을 들고 막상 밑으로 내려오는데 백 선생님과 그 문제의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서 있으면 모르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하고 나란히 서 있어요. 에이 더러운 것 하면서 졸도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마 저한테 아무런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으면은 며칠이나의 보따리 싸갖고서는 아마 그 백박사 문중을 떠났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10여 메타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백 박사님이 큰 목소리로 이 사람 어쩌냐게 큰일 치렀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인의 말씀에는 법력이 있는가 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리고 졸도올 것 같았던 제 마음에 청량제와 같은 안정을 딱 안겨줬습니다. 어쩌냐게 큰일 치렀네 뭐 하시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겠지. 또 이렇게 싹 의심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침에 법문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참 제가 수기설법, 대기설법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만은 그 도인식의 특유한 법문 스타일입니다. 도인은 법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그한테 알맞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의 마음을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 한다라면 그이가 졸려서 잘 듣지도 않을 거예요. 거울처럼 비치시는 거예요.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이게 선법문 같죠? 선법문이 아니라 저는 그걸 다 알아들어요. 두 사람이 짓거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흥분을 해서 잠을 못 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분이 젊은 여자 탐냈을 것 같습니까? 안 냈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제 마음속에 불신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그 생각을 바쳤냐 안 바쳤냐 이렇게 물으세요. 바치긴 뭘 바쳐요? 정신이 쑥 빠져서 지 나름대로 궁리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럴 때 바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변명 안 하세요. 네, 저희가 뭐 부인이고 뭐고 이런 소리를 안 하세요. 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그 백은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백은대사는 생불처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생불처럼 존경을 받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동네 처녀가 남자하고 좋아서 이미 결혼 전에 애를 이렇게 뱄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큰일입니다. 아주 일본 그때 엄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 딸이 동네 총각내하고 바람났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백은대사하고 정을 통했다라고 그러면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백은대사에 핑계를 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실망했겠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그 애를 갖다 백은대사한테 갖다 놓으면서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라고 그랬대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펄펄 뛰고 소송하고 난리치겠죠. 이게 도인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런가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아버지의 호령에서 면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마음이 계속 캥겨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한 뒤에 사실은 이 남자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아버지가요. 얼마나 송구했겠어요. 가서 백은대사한테, 근데 그 백은대사 얘기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된 뒤에 신도가 싹 끊어진 거예요. 혼자 동량적 얻어먹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러니까 도인이죠. 그렇죠? 근데 도인의 정체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도인 가르침 떠나고요. 영원히 저희 못된 성품을 바꾸지 못했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청량제와 같은 말씀 속에서 저는 안정을 되찾았고, 그리고 그 들어간 뒤에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이 말 속에 법력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불신의 씨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백은대사 못지않은 훌륭한 그러한 분일 것이다. 변명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묵묵히 그것을 견디는 것, 이것은 도인이 아니면 어찌할 수 있으랴. 이렇게 불신의 씨가 사라진 뒤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일종의 깨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다 착하고 올바른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역시 잘못 봤네 하면서 그 일을 의심하고 심지어 내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의심은 그이가 잘못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이가 처음에는 믿음직하게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믿음직하지 않고 그 행동과 처음에 기대했던 그것과 틀리게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하고 내쫓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 박사님이 그 여자하고 같이 있지만 않았으면 저는 끝까지 믿었을 것이다. 여자가 있는데 나처럼 어떻게 불신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새롭게 깨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속에는 백 박사님이 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을 한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 속에는 본래 불신의 씨가 있었어요. 불신의 씨가 그런 사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사건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게 하고 그것을 사건으로 만들고 그 일을 의심하게 했던 것은 제 속에 불신의 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그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불신한 게 아니라 제 속에 불신의 씨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제 마음속에 불신의 씨가 없었다라면은 그리고 그의 믿는 마음이 청정했다라면은 그런 것을 보고서도 여여부동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이로구나 이런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깥 이러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런 피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에서 내 마음이 바깥에 있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새롭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를 상당히 변하게 했고 저의 사고방식을 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알아야만이 도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거가 병행해서 제가 깨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쭉 수도 생활을 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나가서는 약간의 지혜는 얻을지언정 밖에 나가서 유능한 생활, 올바른 사회생활 이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뒤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자녀를 두었다고 칩시다. 자,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 산속에 가서 수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만 펄펄 뛸 겁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요, 세상에 나가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고 다 말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로 했고 여기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에 나가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에 성공을 하려면 학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학력도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지식도 말할 것도 없고 자격증을 딸 기회는 영원히 없고 등등 어떻게 사회 나가서 살겠느냐. 스님들까지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 2년 될 때까지 전혀 몰라요. 근데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분별이 쉽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속에 정신병, 살고 싶지 않았던 이 정신적인 갈등도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평화를 찾게 되는 이런 기쁨을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고 지혜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바치니까 내 마음속에는 지혜가 점점 지혜 보고가 꽉 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요, 산속에서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수도하는 것은 올바른 지혜 교육이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의 저는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을 지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산속에 가서 제대로 수도만 한다라면은 그것은 최고의 지혜 교육이 되고 최고의 지혜 교육은 사회에 나가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수재들이 미국 유학을 해서 펀펀이 깨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한국에서 배운 교육은 지식교육, 모방식 교육, 따라하는 교육밖에는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육은 책 안 보는 교육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음악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물리학과로 전과를 하게 합니다. 지식교육만 받았다면 물리학의 지식과 음악의 지식은 전혀 틀립니다. 지식교육 받은 그런 지식교육만 시키는 그런 대학이라면 물리학과에 있다가 음악과로 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은 지식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과학적으로 훈련시키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실례입니다. 물리학과에서 음악대학으로 바로 전과를 해서 바로 따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식교육만 시켰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창의성 교육으로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해야만이 살아남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의 교육 제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창의성 교육은 바로 전 금강경 공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면서 백 박사님께서 여기서 수도하는 것이 사회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이게 다 마음이 만든 것이로구나. 마음속엔 무한한 보배가 있구나.
이 진리만 깨친다라면 이것은 깨달음의 세계에 가서 뭐 영생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전에도 인재가 되고 영재가 돼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겠구나. 또 만일 이 사실을 많이 알게 된다라면은 불자들이요 수도호로 더 연락에 갈 겁니다. 출가자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백 박사님 밑에서 공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굉장히 병약했었어요. 머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요, 생각은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몸을 움직이기는 싫어했습니다. 거기서 목장 일을 하면서 몸을 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분별이 많이 쉬어요. 분별망상이 많이 쉽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전 지금까지 큰 병원에 안 가고 검사 맞는 거 이외에는 수술대에 오른 적이 없는 것을 그때 했던 수행의 공덕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너무나 밖에 뭐가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제 감수성이 강했고, 그리고 감수성이 강했고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이런 사고방식이고,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꼭 믿었고, 이것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굳게 했고, 이것은 현실을 모르게 했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사회에 뒤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착각이고 공이라는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실천하게 되니까요, 이제 제 주장 잘 안 세웁니다.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요. 그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주장만 자꾸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 듣게 됩니다. 근데 잘 들으려면요, 다른 방법 갖고 안 돼요. 이 금강경 공부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는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불가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스스로 많이 무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안 된다는 것도 내 관념이고 착각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성질내는 기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건강교육은 인성교육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싫다, 귀찮다, 이 생각도 자꾸 바쳤습니다. 쇠똥 치는 거 싫었습니다. 그 생각도 참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깨끗한 사람 되게 좋아했습니다. 파괴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다는 고정관념도 착각으로 알게 됐습니다. 야, 이게 내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보지만 넌 마이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경 공부를 하니까 제가 두 눈이 있고요, 시력이 2.0으로 좋지만은 저는 마이크를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제가 보는 마이크는 제 선입견으로 보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이크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제 선입견이 더 씌워진지조차도 전 몰랐던 겁니다. 선입견이 더 씌워서 본 것을 알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근데 금강경 자꾸 읽으면 내가 얼마나 선입견에 살았나, 선입견을 덮어 씌워서 보니까 제가 고정관념에 보니까 현실을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불행이요, 그리고 무능이요, 무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 공부에 따르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됐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에는 선지식의 노력 그리고 법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들어가서 자기가 느끼고 깨친 것을 말씀합니다.
거울같이 비춰보면서 거기에 올바른 지침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제 공부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것 무엇인가를 아셔서 그것을 공복에 시키십니다. 이건 도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상대의 말을 훤히 꿰뚫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결정적인 아주 지중한 업, 저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희 어머니와의 진한 애정으로 맺은 업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참 잘하려고 했고요. 어머니가 늘 불쌍했습니다. 근데 도인이 보시기에는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은 내 공부를 굉장히 방해하는 최대 방해꾼이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다 대고 금강경을 독송해라. 이것을 간곡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선생님은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부모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던가? 그 말 믿으십니까? 많은 작가들, 문인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머니의 사랑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예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부처님도 그럴까요? 부처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대부모 은중경을 모르느냐? 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무한, 이게 족쇄입니다. 열쇠입니다.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그것을. 근데 자꾸 바치고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애정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람의 지혜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몰랐던 겁니다. 한참 만에 알게 되면서 참 이 도인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갔으면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불교에 취미도 있고 소질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다 장래성 있는 불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인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난 뒤에 제가 아는 불교는 너무나 허구였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우쳤습니다. 그 허구라는 것을 깨우치고 제 업장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겸허하게 될 때 비로소 지혜가 열리고 제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사물의 실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인의 말씀이 정말 고맙고 정말 도인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 도인을 만날 때까지, 선지식을 만날 때까지 자기가 혼자 한 공부는 말짱 허상이다. 도인을 만나기만 원세워라. 도인을 만나기 전에 별도의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깊이 공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법문 듣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원세우시기를 바라며 내주에는 이 도인의 특징은 무엇이고 법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깊은 신심의 세계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칩니다.